소원비는 돌처럼 쌓아놓은 이 수많은 영양제들, 사무실이나 집 책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일단 사놓기는 하는데 챙겨 먹긴 귀찮긴 하죠. 한국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제, 주기별 영양제, 이런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엔 뭐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면서 비싸고 양 적은 것들까지 많이 보이던데 주로 선물로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선물 세트 판매대에 다양한 영양제들이 보이는데요. 대체 이런 영양제는 언제부터 왜 먹기 시작했을까요? 요즘 SNS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들 많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다음 먹기만 해도 머리가 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던데 이건 진짜 선 넘죠. 이런 광고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때부터 집요하게 비슷한 광고들이 뜹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유혹하죠. 이런 과장 광고는 사실 100년 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옛날부터 챙겨 먹어왔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인들의 소변이 가장 비싸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오늘은 이런 영양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왜 먹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영양제가 신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분의 업적이야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요, 위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군 병원에서 병사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위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통계로 보여주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이 통념이 자리 잡았거든요. 위생에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이 병들고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죠. 이후로는 세균이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루이 파스트레가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때부터는 살균하고 소독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됐죠. 근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왜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뱃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영양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괴혈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장기 뇌출혈이 일어나다 서서히 죽는 병인데요. 가다 사람들에게는 불치병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은 당시엔 비타민이란 존재를 몰랐거든요. 장기간 배를 타다 보니 먹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배에서 내릴 수도 없으니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1753년 스코틀랜드 의사인 제임스 린드가 괴혈병에서 회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레몬이나 라임 같은 감귤류 과일을 먹이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걸 자신의 논문에 싣는데요. 감귤류를 재발견한 거지 비타민 C란 걸 발견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이 이 논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선원들이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답지 않다, 뭐 그런 거죠. 이후 로버트 스콧이 남극점 탐험을 나서던 시기까지도 괴혈병은 여전히 뱃사람들의 질병으로 남아있었죠. 린드의 발견은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요. 같은 시기 동양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각기병,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병인데요. 이것도 비타민이 결핍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19세기 동남아시아와 일본군에서 큰 문제가 됐었죠. 1884년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일본 군의관 타카기 가네히로가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백미밥을 먹는 병사들은 각기병에 많이 걸리는데 서양식을 먹는 장교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근데 당시 영양소라고 하면 3대 영양소인 탄단지 말고는 아는 게 딱히 없었어요. 비타민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줄 식단을 서양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일본 해군이 내놓은 게 바로 카레라이스입니다. 영국 해군이 커리를 스튜처럼 먹는 걸 보고 일본식으로 변형을 했죠. 잡곡을 넣은 현미밥에 영국식 커리 스프를 함께 준 거예요. 나중에 사병들이 쌀밥을 내놓으라고 집단으로 반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식단 개선을 철회했지만요. 근데 이 카레라이스가 실제로 각기병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었죠. 각기병의 원인을 밝혀낸 건 네덜란드의 생리학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입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 연구를 위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로 파견됐는데요. 이분도 처음엔 세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것도 원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뜰에 키우던 닭들이 전부 각기병 증상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건지 찾아봤더니 답은 식단에 있었어요. 원래는 닭 모이로 저렴한 현미를 줬는데요. 어느 날은 남는 백미를 모이로 줬더니 이때 닭들이 각기병이 걸리는 거였죠. 다시 현미로 돌아가니까 또 병이 나왔고요. 현미와 백미의 차이는 쌀겨와 쌀눈이 있냐 없냐입니다. 즉 쌀겨와 쌀눈에 든 성분이 각기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린드가 괴혈병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 쌀눈과 쌀개에 든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성공한 건 1910년의 일입니다. 일본의 스즈키 우메타로라는 농학자가 이 에이크만의 실험에서 힌트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죠. 이렇게 분리 정제된 물질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벼의 학명에서 이름을 따서 오리자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최초로 비타민 B1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거였죠. 그리고 이걸 각기병의 치료약으로 팔았어요. 비타민의 상품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후 1912년 폴란드 출신의 생화학자 카지미르 풍크가 비슷한 실험을 합니다.
쌀겨에서 영양소 복합체를 분리하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유기화합물, 즉 아민이다. 이 아민에 생명을 뜻하는 비타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죠. 나중에 일이지만은 모든 비타민이 유기화합물은 아니라는 게 알려졌고 이후 알파벳 E가 빠지면서 지금의 비타민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타민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발전을 맞게 됐죠. 비타민 A, C, D, E가 발견되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자와 대중 간에 생각지도 못한 시각차가 드러납니다. 과학자들은 비타민을 결핍성 질병을 예방할 수단 정도로 봤는데요. 대중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봤어요. 이 작은 알약이 괴혈병 같은 무서운 병을 낫게 해주는 상황, 비타민을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신약처럼 생각했죠. 이때부터 비타민은 대중 소비자들 위한 상품으로 다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 지금은 화이자의 자회사인 파크 데이비스라는 제약사가 비타민을 담은 캡슐 영양제를 출시합니다. 이후 다양한 비타민 영양제들이 등장했지만 이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프랜시스 마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타몬이라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A, B, C에 철, 칼슘, 인까지 넣은 복합 영양제였죠. 재미있는 거는 마스틴은 약사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광고를 정말 말도 안 되겠죠. 이걸 먹으면 남자는 신경이 강화되고 여자는 몇 살 더 젊어 보이게 해준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약이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영양제의 과장 광고가 이때부터 시작됐죠. 이러다 보니 펑크 같은 과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영양제를 생산해서 팔았지만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광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1930년대 들어서부터는 비타민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비타민 합성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처음 비타민 B1을 추출했을 땐 그램당 $300 정도였는데요. 이때부터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그램당 $7.5, 그리고 42년엔 $0.53까지 떨어졌어요. 덕분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비타민을 사 먹을 수 있게 됐죠. 미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때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내 식량 문제와 영양소 결핍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거든요. 영양소별 권장 섭취량 있죠? 이런 개념이 생긴 것도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사람들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이 정도는 보충하라, 이런 가이드 역할을 했죠. 딱 필요한 상황에 마침 저렴해진 비타민,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영양제는 대중적으로 확산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최고 스타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도 자신의 쇼에서 영양제 광고를 할 정도였죠. But VIMs contain all the vitamins that government experts and doctors agree are essential in the diet. 196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예전처럼 음식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할 일은 크게 줄었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기업들은 이때부터 가정주부를 타겟팅했는데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잘 먹혔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은 자녀의 편식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뭘 주든 잘 먹었지만 먹을 게 많아지면서부터는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하니까요. 주부들은 영양제로 아이들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이걸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광고입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였던 플린스톤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비타민 광고를 냈죠. 이 영양제 붐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이 불을 지핍니다. 70년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암을 막을 수 있고 온갖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때부터 영양제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됐죠. 물론 이후에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라이너스 폴링의 명성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비타민 C는 가장 인기 있는 영양제 중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영양제의 성격은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1980년대 이후에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젠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 시대가 왔거든요. 나트륨, 설탕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더니 급기야는 다이어트의 시대가 열립니다. 먹는 양을 극도로 줄이면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못 먹고 살던 때와 비슷하게 영양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죠. 이쯤부터 영양제는 엄청난 전성기를 맞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비건 인구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에게도 영양제는 좋은 선택지가 됐어요. 과거엔 비타민이나 필수 미네랄 정도의 영양제만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종류도 엄청 다양해졌죠. 우리나라의 비타민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에 영양제가 등장한 건 생각보다 빠른 시기입니다. 1950년대부터 원기소라는 종합 영양제 광고가 등장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이땐 밥 챙겨 먹는 것도 힘들던 때니까요. 그나마 대중적으로 팔렸던 거는 1963년에 등장한 일동제약의 아로나민입니다. 이마저도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정도였지만요. 대중들에겐 사실 이런 영양제보다 오히려 보약이 좀 더 친근하죠. 바카스 같은 카페인 계열 음료가 더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1980년대부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강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만성질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제를 찾기 시작한 거죠. 선진국이 밟아온 길을 우리도 밟기 시작한 겁니다. 다이어트의 시대를 지나 건강의 시대가 된 지금은 부족한 영양소나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도 이 영양제 시장에 뛰어들 만큼 큰 시장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 5조 원 규모입니다. 이 산업도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 이상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지만요. 이런 영양제의 효능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과학자나 의사들이 많거든요. 영양제가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식품인 거죠. 덕분에 영양제는 약국이 아닌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과장 광고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규제의 손길이 비교적 덜 닿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볼 때도 많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진다던가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약들. 아닌 줄 알면서도 광고를 보면 또 혹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절박한 사람들에겐 더 유혹적이겠죠. 이런 영양제들은 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사람에 따라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과한 건 좋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더 많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